오늘 강연자인 양지영 소장님은 언론사 다수의 칼럼을 기고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여러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유명세를 얻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영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셨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재건축 초과기 부담금이라는 게 뻥 터지면서 강남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또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분이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올라봐야 몇십만 원, 그리고 많이 올라봐야 몇백만 원이니 그것이 집값을 움직이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유세 상당히 큰 부담이다. 왜냐? 최근에 물론 자산가들한테는 몇백만 원이 큰 돈은 아니겠죠. 근데 최근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은요, 단 한 가지의 변수만 가지고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유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들이,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전환기 언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제목이고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는 처음에 집값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인구 이동이 될 거고, 금리, 공급 물량, 정책, 사이클, 선행 지표 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거고 종합 분석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분양시장, 그리고 마지막 그 청약 체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서 있어서 성공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미래의 부동산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거는 인구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부분은 경기도이고 밑에 파란색은 서울입니다. 서울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이고요. 인구 이동에 보면은 유출이 2010년도부터 상당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왜 유출이 커지냐라고 한다면, 이때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파주, 운정을 비롯해서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좀 더 싼 집에 내가 전세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해서 수도권,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그리고 2010년을 이어서 최근에 2, 3년간에 또 인구 유출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때는 어디가 입주를 할까요? 최근 2, 3년 동안 위례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하남 이사라든가 다산, 이렇게 수도권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구 이동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출이 많았던 2010년에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역시 상당히 유출이 많았던 그 시기에 입주 가격이 오르다가 다시 꺾이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인구 이동은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 이동하면 강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강남이 왜 개발이 됐는지 이유를 다 아시죠? 강북이 원래는 도심이었어요. 강북의 인구를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북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이 개발이 됩니다. 강남이라는 게 원래 그 70년대 이전에는 강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알고 계셨었나요? 강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대요. 그때는 영동개발이라고 불렀어요. 영등포와 성동구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영동개발. 그리고 강남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쓴 지역이 강남구가 아니라 동작구였다라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동작구에서 처음에 강남중학교라고 해서 개교가 되면서 강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의 시초는 동작구였어요. 예, 한강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강남의 시초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강남이 탄생이 됐죠. 재개발이 강북에 많고 재건축이 강남이 많은 이유도 그 똑같은 이유예요. 강남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이제 그 밀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강북은 좀 난개발이 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층 주택들이 많고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도로의 어떤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북은 재개발과 뉴타운이 많습니다. 예, 그 인구 이동을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아버님은 시아버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시아버님이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세요. 아주 시골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골인데다가 그 형제가 10남매였대요. 10남매 중에 넷째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형제들 속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골에서 살지 않으리. 나는 꼭 성공하리리.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셨고 결혼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여기저기 투자 한번 해봐라라는 솔깃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고 아버님은 되게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는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지인이 한번 또 찾아와서는 야, 너 돈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투자를 해봐라. 여기 나중에 진짜 돈 된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지인이라면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지인이 얘기한 것을 딱 가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헐헐 벌판인 거죠. 여기에 무슨 여기가 돈이 되겠냐. 논밖에 없고 밥밖에 없는데 여기가 투자를 해봐야 뭐가 되겠냐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신 거죠. 그것이 지금이 뱅뱅사거리입니다. 예, 뱅뱅사거리를 이제 놓치시고 아무튼 그걸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에 사우디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지금의 신랑이 태어나고 신랑과 또 이제 그 우리 어머님을 두고 떠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그때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이 있는 이제 목동 쪽에 이사를 하고 가야겠다 하고 목동에 이사를 하고 이제 사우디를 가십니다. 사우디 다녀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이 엄청 개발이 됐겠죠. 강남이 여기저기서 막 뻥뻥 개발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집 역시도 개발이 돼서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다시 목동에서 사시다가 이제는 아이도 좀 자라고 해서 이제는 좀 그때가 하숙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혹시 알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하숙이 되게 유행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 임대료를 좀 받으면서 애들 하숙이나 하면서 돈 좀 받아야겠다 해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셨냐? 대학교 주변으로 갑니다. 예, 고려대 옆으로 가죠. 성북구 안암동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동이 개발이 되겠죠. 목동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부동산 투자를 절대로 투자로 보지 않으세요.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진짜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며느리를 이런 며느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저 아버님이랑. 지금은 어디로 가셨냐면 도봉구에 계셔요. 예. 그러니까 며느리 말을 좀 들어주시면은 아마 지금은 편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인구 이동도 참 사람이 이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버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 반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가 쉬워요.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호황기입니다. 돈을 빌리기도 쉽고 사실 그 대출에 대한 그 규제도 덜하지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실 1억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1%다라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안 돼요. 근데 똑같은 1억을 빌리는데 금리가 4%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넘게가 나가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기준금리가 거의 저금리죠.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 상승 구간입니다. 미국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 이제 조만간 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금리에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지금 대출 금리는 이미 시중 금리는 너무 높아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입주 물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많이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저는 수급,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급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장기 침체를 겪었죠. 당연히 그 금융의 위기의 영향도 컸지만 이때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2000년 초에 수도권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주 물량에 있어서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물량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입주 여파가 2008년 중반기, 2000년 중반기부터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을 생각을 할게요. 지방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2000년 초에 미분양 적체 현상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분양을? 안 했겠죠. 미분양이 적체가 막 쌓여가는데 심각해지는데 분양을 해봐야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분양을 안 했겠죠. 분양을 안 했다라는 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2000년에부터 이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000년 중반부터 공급 부족으로 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는데 지방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서울은 2008년 이후 최대치 물량이 올해 입주 물량이 나타나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은. 그리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증가를 하죠.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많은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 그러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권별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두환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빼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7분의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이 7분 중에서 부동산 규제를 했던 분은 딱 2분이세요. 그죠?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딱 이상하게 꼭 그 아이러니하게도 노시를 가지신 대통령 2분이 규제를 했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때는 살펴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때는 여기 보면 막 공사장, 여기 보면 공사장, 막 여기저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게 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이제 그 전 세계의 축제였죠. 88 올림픽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폭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영삼 대통령 하면 스타일이 아주 과감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금융실명제 아주 성공적으로 만드셨는데 처음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축제 중에 하나도 한일 월드컵을 보면은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랐지만 한일 월드컵을 해봐야 다들 일본으로 가지 우리 한국으로 오겠냐 하면서 다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셨죠. 이런 분이 부동산은 아주 손에 났습니다. 전혀 손을 거의 대지 않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침체가 올 수도 있었던 시장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부양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장에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였어요. 시장에 맡겨둔 오히려 시장이 맡겨둔 그 시기가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됐었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권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IMF가 터졌기 때문에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부양책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랐고요.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또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올라다 보니까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명박과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권별로 딱 보면은 그 정권별로 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 시기적으로 조금은 바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고요. 이때는 이제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안정적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규제를 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다시 안정세를 보였었고요. 지금은 어떤 시기죠? 규제의 시기입니다. 바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지만 규제를 내놓고 있고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팁을 좀 또 드리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움직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금 뭔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적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사례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책을 내놓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완화책, 부양책이 내놓다가 갑자기 규제책을 내놔요. 그래서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집값이 거래가 뚝 끊기고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바로 똑같은 질문을 하신 세 분이 전화가 와요. 상담 전화가 옵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똑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팔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앞으로 성수기, 지금부터 돌아오는 성수기를 지나가 보고 그때 반응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가지고 계셨고 한 분은 파셨어요. 그 정책이 11.3 대책이 발표가 나서 그 다음 해에 보시면은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로 발표가 되면 시장은 움츠려들어요. 어떻게 될까? 관망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떨어질까? 오를까? 이렇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불안감에 매물을 내놓게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선뜻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성수기 때는 다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발표가 나서 바로 움직이는 거는 실패의 또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에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떤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순환 국면이 국면이 있는데 보통에 보면은 4단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황기가 있었다면 회복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으면 호황기, 다음에는 후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조금은 좋은 타이밍에 사고, 조금은 더 좋은 타이밍에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황기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냐? 우선에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보유 비용이 증가를 하고요. 매수자 중심이 확대가 됩니다. 경매 물건이 증가를 하고 신규 분양 물량도 감소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 불황기가 아니겠죠. 다음에 회복기입니다. 회복기는 금리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하고 가격도 점차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뭐 건축 허가라든가 분양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회복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호황기를 볼게요. 거래가 활발을 하고요. 매물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매도자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건축 허가라든가 신축 물량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열 양상이 보여서 호가 위주로 상승을 하고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매물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호황기보다는 후퇴기가 더 가깝지 않으세요? 예.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호가 위주로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거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매수자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관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후퇴기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후퇴기라고 한다면 뭐가 온다? 후퇴기가 있다면 불황기가 이제는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살 때다?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기다리면 좋은 더 가격의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올 초에 1월에 또 문의 전화가 하나가 또 옵니다. 네. 그때 한 분이 되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저라도 울 것 같습니다. 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인지 이제 강남에 작은 재건축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안 오르다가 최근에 막 올라줘가지고 작년에 올라줘가지고 2억이 올랐대요. 얼씨구나. 그래서 파셨대요. 그런데 팔자마자 4억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잠도 안 오고 막 집에는 얘기도 못 하겠고 막 얘기했다가 이혼 당할 것 같고 4억이 올라 버렸으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2억 받아서 좋다고 팔았는데 4억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사고 싶고 막 그렇죠. 더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지 말라 그랬죠. 왜냐 그때 사서 물론 1억이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서 봐야 아니라는 거죠. 왜? 불황기가 올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잘 보면은 지금 사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이제 사이클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겁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겁니다. 예,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오른다는 건데 앞으로는 다 오르는 시대는 아니죠. 왜? 옛날에는 여기저기가 막 개발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는 거였는데 당연히 안 오르는 게 이상했죠.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완성이 되어 있는 곳에 수요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개발이 되는 시대는 모든 게 다 오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관리 시대라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행 지표를 좀 볼게요.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거 지표들만 좀 잘 체크를 하셔도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셋값입니다. 아마 그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셋값 하락, 막 뚝뚝뚝 떨어진다. 강남 중심으로 그리고 막 전셋값이 떨어진다는 소식들 많이 들으셨죠. 전셋값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 특히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전세 만기가 다가와요.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든 갚아줘야 되잖아요. 내줘야 되잖아요. 공시를 두더라도 전세 세입자를 아예 전세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 세입자를 내놓던가 아니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라도 그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2011년, 12년 그때는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지만 그때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죠. 이게 완전하게 맞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 시기만 빼고는 거의 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는 강남 집값도 다른 지역의 그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실수요자도 많고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강남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돈을 빼서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마용성이죠. 거기에서 투자를 또 다시 했다가 여기서 또 시세 차익을 빼서 또 다른 지역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다른 지역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강남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마용성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도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마용성이나 다른 지역들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그 가격의 한 4개월 정도 선행 지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빨리 2개월 안에 뭔가 승부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분양이다라고 하면 지금 끝나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혜택들 막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면 혜택을 주는 단지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처음에 미분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미분양이 증가를 했다가 다음에는 혜택을 주는 단지들이 생깁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계약금 500만 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단지들이 생기게 되고, 혜택을 주는 단지들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는 할인해 주는 단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분양가 할인. 옛날에 투자를 하신 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8년 이후에 막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값 할인 그것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반값 할인. 그래서 2007년, 2006년 이럴 때 용인이 84제곱미터가 10억대였었어요.
그런 아파트가 5억에 나오고 막 4억 후반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안 팔렸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막 서울에도 할인하는 아파트도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는 나중에 할인하는 아파트도 생긴다라는 거. 자, 집값입니다. 결국에 이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떻게? 핑퐁. 단기간 내에 이렇게 뻥 터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왕십리 뉴타운에 혹시 계신 분,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왕십리? 다행이네요. 왕십리 뉴타운의 입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값이? 우와, 우리 집값이 10억이야? 말도 안 돼.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지만 내 집값을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야 이건 너무해. 이거 이 아무것도 없는 기반 시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동네가 10억이라는 게 말도 안 돼라는 거를 진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기간 이게 서서히 움직였다면 이 부담감이 크지 않을 텐데 한순간에 핑퐁하고 오르니까 와, 이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개업소들이 요즘에 거래를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욕 먹을까 봐 매수자한테. 왜냐하면 이 가격이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중개업소 사장들은. 그래서 거래했다가 나중에 욕 먹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쉽사리 거래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부담감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앞으로 강남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지만 당연히 오를 수 있죠. 너무 올랐다라는 거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감이기 때문에. 아크로 리버파크 너무 좋죠.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20억이 뭐예요? 앞으로 100억도 가능성 있는 아파트죠. 그런데 단기간 내에 1년 사이에 10억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부담이죠. 아니 새 아파트 있고 한강변이고 정말 잘 지은 것도 알겠고 아는데 1년 사이에 10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자체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은 더 있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비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이상 거래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금리가 상승을 하는 구간이고요. 입주 물량이 올해 내년까지 증가를 합니다. 부동산 정부는 지금 집값을 잡겠다 의지가 너무 강하고 단기간 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사이클 역시 4년간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분야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그 호황을 누렸던 이유는 그동안에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지만 서울은 앞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단기간 내로 보면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오른다는 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에 대한 전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의 가장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뚜렷하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산정했는지 내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놓고 있잖아요. 겁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거 이렇게 나 부담금 많이 가져갈 테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라는 거를
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액 자체가. 근데 막 뭐 8억, 10억까지 나온다라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누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겠어요? 못하죠. 반포현대가 이 조그만 것도 이 금액이, 이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왔는데 다른 단지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잠시 주공 단지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뭐 다음 정권을 기다리겠다라는 조합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규제나 이런 게 풀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걸 뭘 얘기를 합니까? 추진이 돼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추진이 스탑이 된다는 거는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안전진단을 또 강화를 했어요. 안전진단을 내가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려가 돼요. 부동산은 이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거 반려가 됐다 이러면 이 단지는 야 안전진단 한 번 이게 반려가 됐는데 두 번 역시 반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추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초반부터 걸림돌인데 어떻게 재건축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상당히 큰 악재라는 거. 그래서 지금 목동이 난리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역시도 왜냐하면 이제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보유세 증가를 지금 이제 조만간 내년에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유세 자체도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거 얼마 안 된다 자꾸 나오잖아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집값에 영향을 별로 안 줄 거다라는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걸 이러다 안 되겠구나. 좀 더 강력한 걸로 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 공정 그 비율을 높이는 그런 걸로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더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 그리고 저는 대출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세금이고 이거 막 다 했을 때 별로 영향이 없다가 대출을 딱 마지막에 히든카드로 내놓으니까 집값이 딱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실수요자들 젊으신 30대 분들 최근 한 3, 4년간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어요. 3, 40대 분들 집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분들이 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산가들이 아니면은 대출을 그때는 너무 대출 받기 쉬웠으니까 그때 많이 움직였어요. 그분들 그때 사신 분들은 정말 성공하셨죠. 근데 지금은 대출을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받기 힘들어요. 신용도 보고 여기도 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에 집을 살려면 적어도 5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출이 막혔다라는 거는 두 채도 사기도 힘들고 한 채도 사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혹은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내가 올해 관리처분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포주공 단지가 올 4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4월에 났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내가 그냥 그래도 재건축이야. 역시 재건축이야. 그래서 개포주공 이거 시세 차익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아크로 리버파크 입주 이후에 가격 뻥 튀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역시 서울은 강남이야. 우리 한국은 강남 재건축이야. 라고 해서 개포주공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 주공 5단지를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주공 5단지도 앞으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뛰어날 뻥뻥 칠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잠시 주공 5단지가
앞으로 5년 후, 즉 계산이 안 됩니다. 2023년 4월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라고 하면 이 잠시주공 5단지는 현금 청산이 됩니다. 절대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건축을 사는 이유는 뭐죠? 시세 차익과 향후 입주 이후에 집값이 뻥 튀는 걸 기대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현금 청산을 받으면 내가 산 완전 똥값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10억에 샀으면 현금 청산을 했을 때 절대로 10억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더 사고 싶다라는 사람들 정말 이거 그 관리처분 인가 5년 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지 안 날지 정확하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중개업소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중개업소들도 상당히 모르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꼼꼼히 따져보고 재건축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시장 전망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매매 시기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한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예요. 여유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재개발하고 뉴타운이 가격이 지분가시 이렇게 뻥튀기가 되고 막 성수동, 한남 뉴타운 막 가격이 장난 아니게 뛰는 이유가 강남에서 멈춰버린 그 투자 자금이 강북에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면 이제 금지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 거예요. 예, 이런 그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가격을 보면은 밑에 보시면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동 지금 평당 1억을 합니다. 평당 1억이고 그게 최근 6개월 전, 13개월 전에 3천만 원이 뻥튀기 된 겁니다. 이 정도로 후광 효과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너무너무 괜찮은 지역이에요.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가격이라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동 역시도 앞으로는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이렇게 뻥튀기가 됐는데 부담감이 너무 크죠. 누가 평당 1억 주고 쉽게 사겠습니까? 옛날에 용산구 있죠.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평당 1억 했었거든요. 청계동이. 근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무산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으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동이 최근에 지분 쪼개기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투자를 하실 때 지분 쪼개기가 좀 성향을 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4구역이 좀 지분 쪼개기가 좀 심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것도 좀 유의를 하시고요. 하지만 10년 이상을 보신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집값, 재건축, 재개발에 그 영향을 주는 최대 이유입니다. 서울시는요. 추가로 지정된 재개발이거나 주택 재건축 지역이 15곳 불과 15곳입니다. 2013년 이후에. 반면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 53% 이상이라는 거예요. 해제가 된 지역은 이렇게 많은데 추가로 지정되는 것은 15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택지지구 폐지가 됐죠. 택지지구도 폐지가 됐는데 서울의 정비구역에 지정도 안 되고 오히려 해제가 된 지역이 더 많으니까 서울은 이런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잘 되는 지역은 집값이 더 앞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시장입니다. 기존 시장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난리잖아요. 부산도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시장은 나홀로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부산을 비롯해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나오고 부산 역시도 세 자릿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분양시장이 왜 잘 되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기존 시장이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변수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분양가가 이렇게 저렴해요. DH 자이 개포가 평당 4,160만 원이었는데 인근 시세가 5,300만 원이었습니다. 신반포 센트럴 자이 역시도 4,200만 원이었는데 4,650만 원이었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허그에서는 저렴한 주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해 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분양가를 자꾸 억제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게 결국에는 시세 차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지금 통장 다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돈이 가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실 100점짜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청약 가점에서 100점짜리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다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이전하고 뭐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100점이 84점이 나오는 거죠. 자, 재건축의 규제입니다. 사실 조합원 지위가 상당히 많이 이 작년 후반대에 거래가 그냥 안 되다가 막 11월, 12월에는 거래가 많이 됐는데 집값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작년 한 11월, 10월부터 해서 급등을 한 이유가 정부의 규제 역량도 있어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를 금지를 시켰어요. 이 이야기는 거래가 할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가끔씩 한 년씩 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 가격에도 팔리네. 야, 난 더 높여서 내놔도 팔리겠다. 근데 그 가격도 팔려요. 그게 급등을 한 요인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이익환수제도 마찬가지 될 수도 있고 보유세 역시도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신규 분양에서는 당연히 그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 자금이 신규 분양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신규 분양 쪽으로도 어떻게 불법이라도 거래를 해서라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자금이 몰리는 거고요. 10년 차 이상 된 아파트가 무려 80%가 넘는답니다. 그렇게 새 아파트가 귀하다는 거. 그리고 트렌드예요. 사실 그 모델하우스를 안 가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실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로 가면은 너무 좋아 보이죠. 우와, 무슨 집이 너무 좋아. 여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다 들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년인데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파트가 늙어 보이고 오래된 거 보이고 구식으로 보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조를 하세요. 이거는 꼭 읽어보시고 청약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성공 키포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네 가지만 따라가시면은 실패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걸 따라갔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제가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성장 가치예요. 성장 가치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얼마나 변할 것이냐. 많이 변할 수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이 개통이 되거나 뭐 삼성동에 지금 영동 개발을 비롯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앞으로 강남구에서도 삼성동 쪽이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 변할 기대감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사셔도 된다. 라는 거. 그다음 희소 가치. 저는 한강변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지금의 한강변과 한강변이 아닌데 한강 조망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더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한강변이 너무나 그 귀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꾸 초고층 개발을 한다는 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이고 강남이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자꾸 재건축을 규제를 한다는 거는 더 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게끔 대신에
건축 규제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를 하고 또 어떤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헌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이런 규제를 좀 다르게 방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희소가치 한강변이라든가 강남의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분명히 가치가 귀한 것들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 인구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될 거라는 거 많이 들었어서 아실 테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앞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 있어서 활동 인구가 제일 많다라고 했나? 아무튼 강남은 그런 동네라고 해요. 그만큼 생산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뭐 산업 단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지역들은 좀 활동력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앞으로 잘 확충될 지역들은 또 앞으로 성장 가치라든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꼭 따져봐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수요의 질입니다. 수요의 질. 수요의 질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수요의 어떤 질이 인구가 사는 사람들이 질이 높다라고 하면 투자 가치가 높은데 예를 들면 목동과 중계동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목동이 하고 중계동이 개발된 이유가 같아요. 강남의 대체 지역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은 지금의 집값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중계동은 그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수요의 질입니다. 질차입니다. 그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하죠. 교수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그리고 금융 쪽에 언론 쪽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반면에 목동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들이 많죠. 소형 아파트들이 많다. 그 목동이 아니라 중계동은 소형 아파트들이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죠. 그런 어떤 수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수요의 수준을 좀 따져보면은 집값이 더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택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 곳과 아닌 단지가 1억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3억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갭은 더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중산층이 거의 사라지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게 아주 양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귀한 거는 내 소유가 되고 싶어요. 더 주고 들어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근 지역의 질이라는 건 뭔 얘기를 하냐면 동작구가 지금의 동작구 지금 강남 5구로 불리는 거 아세요? 처음에 강남의 시초이긴 하지만 동작구가 지금 강남 5구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서초구하고 맞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옆에 잘 사는 친구를 옆에다 두다 보니까 나도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수준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동작구도 같이 덩달아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조금 뭔가 수준이 높은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사실 강남 인근의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그리고 광교, 과천 이런 지역들이 잘 사는 이유도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지역을 보시면 30, 40대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서울하고 거리가 먼 수도권 그리고 빨대 효과 지역, 빨대 효과를 보시면 그 GTX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GTX가 개통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빨대 효과로 해서 오히려 그냥 그 지역이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GTX를 통해서 30분 만에 지방과 그 서울이 1시간 거리가 돼버리는데 내가 차라리 직장 오히려 투자를 내가 사는 이 지방에 하는 게 아니라
GTX로 금방 통하는 가까운 강남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빨대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GTX도 웬만하면 강남권이라든가 딱 뭔가 이렇게 좀 중심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노리셔야 됩니다. 요즘에 청량리가 좀 뜨고 있죠. 정말 못 사는 동네였었는데 지금은 청량리가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중심부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정부나 서울시에도 유독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미래 쪽입니다. 이제 고령화, 저출산, 환경 악화, 4차 산업혁명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한마디로 도심의 소형 아파트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병원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더 가까운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 예전에야 중대형 아파트에 많이 사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편리하게 그냥 넓은 집에 편하게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중대형이 투자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줬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소형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저출산이라는 거는 사람이 핵가족화 된다는 거죠. 사람의 수가 적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큰 주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도심의 소형주택이고요. 환경 악화와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수도권 접경지역, 서울 접경지역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요소예요. 즉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엄청난 그 속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업무 중심의 밀집 지역으로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이 귀한 땅에 성수동하고 그 영등포의 뭐 당산동이라든가 이런 소형 공장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는 다 업무족들이 다 들어설 거랍니다. 이런 지역들은 그런 업무 중심, 서울 중심은 업무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주거지는 환경도 악화가 되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뭐 시간도 금방 뭐 서울에 출퇴근 쉬운데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 접경 지역들 뭐 남양주 다산이라든가 하남 미사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겠죠. 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앞으로는 조금은 조정이 올 시기가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급매물이나 경매 위주로 찾아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신규 분양 쪽에서는 여전히 그 잘 되는 곳은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던 2012년, 13년 때 분양을 했던 판교는 시장이 안 좋아도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에서도 입지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